안녕하십니까. 갤라호른입니다. 개미도 할 수 있는 외환 투자는 모두 두 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 권에서는 외환 거래란 무엇인지 FX 마진과 해외 통화 선물을 중심으로 독자 여러분께 소개하고 있고, 외환 거래를 위한 기본적 분석은 무엇인지 살펴봅니다. 두 권에서는 기술적 분석과 외환 거래를 할 때 유념해야 할 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기술적 분석은 갤라호른보다 시청자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것입니다. 많은 보조 지표를 이용해 진입과 철수 시기를 정하는 것도 잘 아실 테고요. 갤라호른에서 생산해 올리는 보고서와 비디오 리포트를 보시면 알겠듯이 갤라호른에서 사용하는 방법은 몇 가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에서는 기술적 분석에 대해선 생략하고 위험 관리에 대해 중점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위험 관리와 더 나아가 자본 관리에 대해 살펴보겠는데요. 이는 비단 외환 거래뿐만 아니라 금융시장 전반에 걸쳐 투자자 여러분들이 고민해야 할 부분입니다. 위험 관리, 더 나아가 자본 관리는 이 책뿐 아니라 갤라호른에서도 강조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궁극적으로 이 책이 하고 싶은 말은 기법보다는 관리입니다. 그래서 기술적 분석을 활용한 화려한 거래 기법보다는 투박해도 꾸준히 자본을 관리하며 자본을 불려가는 것을 독자와 시청자 여러분께 강조하고 있습니다. 롱텀 캐피털 매니지먼트라는 회사를 아십니까? 헤지펀드 운용자,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뉴욕 연방은행 부총재 등 이른바 드림팀으로 구성된 헤지펀드로 설립 당시 놀라운 수익을 자랑하며 월스트리트의 혜성처럼 나타났습니다. 마이런 숄스 교수는 블랙 숄스 방정식을 만들었는데, 옵션이라는 상품이 세상에 선보이기 전에 옵션 가격을 결정하는 방정식이 나온 것이지요. 하지만 우리는 드림팀으로 구성된 LTCM이 몰락한 사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로저 로웬스타인이 쓴 천재들의 실패는 LTCM의 등장과 성장, 그리고 몰락한 과정을 자세히 기록했지요. 헤지펀드 운용자로 명성을 떨치고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하고 뉴욕 연방은행 고위직을 지낸 사람들이 거래가 뭔지 몰랐을까요? 그들은 확률과 통계, 경제 지식이 없어서 반면교사의 대상이 됐을까요? LTCM이 사용한 거래 방법은 차익 거래인데 위험이 없는 거래 방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위험이 없는 대신 수익로 미미하겠죠. 그들은 수익이 미미한 대신 위험이 없는 거래 방법을 사용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월스트리트의 주목을 받게 됐을까요? 그들의 거래 비법은 거래 규모에 있었습니다. 100원을 투자해서 1% 수익을 거두면 겨우 1원 이익을 얻는데 그치지만 100억을 투자해 1% 수익을 낸다면 1억 원이라는 이익을 냅니다. 굳이 힘들게 고수익을 노리느라 위험을 감수하는 대신 아주 작지만 확실한 이익을 추구한 거죠. 대신 투자 금액을 대규모로 늘리면 수익률은 낮지만 절대 수익금 크기는 매우 커지게 되는 거죠. 이런 차익 거래는 당시 월스트리트에서는 생소한 거래 방식이었고 LTCM은 승승장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락했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은 자만했다고 밖에 볼 수 없었습니다. 위험 관리 하면 우리 머릿속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방법으로 손절매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알다시피 손절매는 손해를 감수하고 보유하고 있는 상품을 정리하는 것으로 쉽게 말해 손해보고 파는 것이지요. 그런데 손절매는 단지 외환 거래뿐 아니라 주식 거래에서도 매우 중요한 위험 관리 수단입니다. 그래서 이 강의에서 교재로 삼고 있는 개미도 할 수 있는 외환 투자에서는 마진콜을 맨 처음 언급할 정도로 위험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손절매는 투자 고수들한테도 무척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큰 손해를 감수하고 포지션을 정리한다는 게 마치 손목 하나를 내주는 것처럼 고통스럽기 때문이지요. 그렇게 고통스러우면서도 손절매를 강행하는 까닭은 더 큰 손해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손가락을 잘라야 할 상황에서 손가락을 자르기 싫어 버티다가 손목을 자르게 되고,
더 나아가 8. 심하면 목숨까지 위태로워지는 사태를 막기 위해서이지요. 25대 75 법칙이 있습니다. 거래를 하다가 25%의 손실을 입게 되면 나머지 자본금마저 잃게 될 확률이 75% 이상이라는 말이지요. 손실을 방치하게 되면 그 계좌는 원래대로 돌아가기보단 깡통 계좌가 될 가능성이 더 높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서둘러 손실을 확정하는 손절매를 하고 다음 기회를 엿보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 싶네요. 이렇듯 손절매는 더 큰 손실을 막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수단 가운데 하나입니다. 손절매 자체는 투자자에게 큰 수익은 고사하고 수익을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더 큰 손실을 입고 시장에서 퇴출되는 위험도 줄여줍니다. 자동차를 탈 때 운전자와 승객 모두들 안전띠를 맵니다. 안전띠 자체가 사람들을 더 빠르게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지는 않지만 도중에 사고를 만났을 때 사람들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줍니다. 손절매 역시 그렇습니다. 손절매를 투자자가 손실 규모를 정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투자자 스스로 자기가 부담할 위험을 미리 정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손절매는 중요한 위험 관리 수단이고 더 나아가 투자자의 자본금 전체를 관리하는 수단 가운데 하나로 자리매김합니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손절매를 그저 위험을 정하는 수단으로 볼 게 아니라 더 큰 자본 관리와 운용 측면에서 봐야겠습니다. 여기서 또 한 번 기법보다는 관리의 중요성을 여러분께 강조합니다. LTCM의 예에서 보듯 아무리 뛰어난 거래 기법이 있더라도 자본 관리를 소홀히 하면 그 기법은 빛을 발하고 말 것입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손절매를 진행한다고 할 때 막무가내로 손절매를 해서는 안 됩니다. 손실을 확정하는 문제는 거래 시 위험 관리, 더 나아가 자본 관리 측면에서 하는 것이지 차트의 급격한 움직임을 보고 투자자의 공포감에 따라 시행하는 건 아니기 때문이지요. 손절매에 대한 규칙을 미리 정하고 그 규칙을 묵묵히 따르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렇지 않으면 시간이 갈수록 거래량 손실 규모가 점점 불어나 손절매를 통한 위험 관리가 어려워져 자본이 위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손절매는 감정적으로 매매하는 것을 막는 수단입니다. 그래서 투자자가 거래할 때 주로 사용하는 시간대 차트, 거래 규모에 따라 손절매 규모가 다르게 나타납니다. 여기에 기계적 손절매의 위험성이란 제목을 붙인 것도 손절매가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손절매 크기를 자본금의 2%로 할 것을 권유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단타 거래를 하는 경우 20에서 30핍 정도 손해를 보면 손절매할 것을 권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런데 무작정 자본금 2%, 30핍 손실 시 손절매로 정할 경우 오히려 손실이 누적되기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무슨 소리냐고요? 시장이 뚜렷한 추세를 보이지 않는 횡보 장세일 때 기계적인 손절매는 도리어 제살 깎아먹는 흉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한편 추세 추종론자들은 기계적 손절매로 손실이 쌓여가는 것도 감수하라고 합니다. 그렇게 손실을 묵묵히 기록하다가 마지막 역전 말로 홈런을 노리는 게 추세 추종이거든요. 이번 시간에는 위험 관리와 위험 관리의 중요성, 그리고 위험 관리 수단인 손절매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손절매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위험 관리가 왜 중요한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갤라호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